찌익. 마치 뱀이 마른 낙엽 위를 기어갈 때 내는 소리 같았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이불 속에서 호흡을 죽였다. 병실안은 적막했다. 링거액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내 심장 박동보다 더 크게 들려왔다. 하지만 그 규칙적인 리듬 사이로 탐욕스러운 소음이 끼어들고 있었다. 내 낡은 가죽 가방의 지퍼가 열리는 소리,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40년을 구른 가방이었다. 며느리 연주가 평소 어머님, 제발 그 거지 같은 것 좀 갖다 버리세요. 라며 코를 막던 그 가방.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그 거지 같은 가방을 간절히 더듬고 있었다. 여보, 없어. 통장이 안 보여. 연주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지만 내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잘 좀 찾아봐. 안주머니 깊숙이 있을 거야.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다. 겁먹은 듯 떨리지만 공범의 비열함이 묻어있는 목소리.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70평생 자갈치 시장의 칼바람도 견뎌냈고 남편이 남기고 간 산더미 같은 빚도 갚아냈다. 하지만 자식놈이 내 병상 머리맡에서 지갑을 뒤지는 소리를 듣는 건 마치 마취 없이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자식은 가슴으로 낳아 사랑으로 키운다고.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자식은 뼈를 깎아 살을 먹여 키운다. 그리고 그 살을 다 파먹고 나면 이제는 뼛속의 골수까지 빨아먹으려 드는 게 자식이라는 존재였다.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다. 그래, 뒤져봐라. 너희들이 찾는 그 붉은 인감도장과 수백억짜리 건물 등기권리증이 거기 있을 리 없지.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생애 마지막 시험대니까. 사흘 전이었다. 나는 주치의인 박 원장 앞에서 선언했다. 박 원장, 나 수술 안 해. 회장님, 아니 김 여사님. 초기라 해도 췌장입니다. 지금 수술하면 완치율이 높아요. 누가 죽는데 수술은 할 거야. 단, 내 돈으론 안 해. 박 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내 발을 내려다보았다. 시장통을 뛰어다니느라 발톱이 다 빠지고 굳은 살이 옹이처럼 박힌 발. 5,000원짜리 싸구려 털신을 신은 이 발이 지금 강남의 빌딩 세 채를 지탱하고 있다는 걸 내 자식들은 모른다. 그저 시장에서 생선 팔아 근근히 입에 풀칠이나 하는 줄 알지. 이번에 내가 쫄딱 망했다고 할 거야. 빚더미에 앉았고 수술비는커녕 당장 입원비도 없다고 할 걸세. 자녀분들을 시험하시려는 겁니까? 시험이라니. 확인하는 거지. 내가 키운 게 사람인지 아니면 짐승인지. 박 원장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만 결국 내 고집을 꺾지 못했다. 나는 그 길로 입원 수속을 밟았고 긴급 상황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호출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엄마, 주무세요. 인기척을 느꼈는지 연주가 가방에서 급히 손을 빼며 내 어깨를 흔들었다. 나는 연기를 시작했다. 앓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다. 짙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짜증과 조바심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얼굴. 그 뒤로 어정쩡하게 서 있는 아들 민호가 보였다. 왔니? 내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일부러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탓이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쓰러지셨다니요. 가게는요? 냄새나는 생선들은 다 치우고 오신 거예요. 연주의 첫마디는 걱정이 아니었다. 냄새에 대한 타박이었다. 그녀는 코끝을 살짝 찡그리며 병실 안의 공기를 손으로 휘저었다. 마치 내 존재 자체가 오염물질이라도 되는 것처럼. 엄마, 괜찮아. 의사는 뭐래? 민호가 다가왔지만 내 손을 잡지는 않았다. 그는 늘 그랬다. 효도도 말로만 하는 아이. 췌장이란다.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다. 뼈마디가 삐걱거렸다. 연주는 부축할 생각도 않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또각, 또각.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구두 굽소리가 났다. 병원 바닥을 찍어 누르는 그 소리가 유난히 날카로웠다. 내 시선이 그녀의 발끝에 머물렀다. 번쩍이는 이탈리아제 구두.
지난달 내 생일 때 어머니 용돈이 좀 부족해서요. 라며 뜯어간 돈으로 샀을 게 분명했다. 침대 밑에 가지런히 놓인 내 낡은 털신과 그녀의 화려한 하이힐이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마치 내 닳아버린 인생과 그녀의 욕망이 마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얘야, 저기 탁자 위에 좀 봐라.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낡은 유리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꿀에 절인 레몬청이었다. 비니 주려고 내가 담갔다. 요즘 환절기라 애가 기침한다며 유기농 레몬 사다가 베이킹소다로 빡빡 닦고 씨 하나하나 다 빼서 꿀에 부서. 그거 만드느라 칼에 베인 손가락이 아직도 욱신거렸다. 밴드를 덕지덕지 붙인 내 손을 보며 연주가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런 거 비위생적이라니까요. 설탕 덩어리 먹여서 비니 다 썩게 할 일 있어요. 요즘 애들은 마트에서 파는 유기농 주스 마셔요. 그래도 할미 정성인데 정성이 밥 먹여줘요. 아우, 끈적거려. 나중에 버릴게요. 연주는 유리병을 쳐다보지도 않고 손등으로 툭 밀어냈다. 병이 탁자 끝으로 밀려나며 위태롭게 흔들렸다. 내 마음도 함께 흔들렸다. 그 병 속의 레몬 조각 하나하나는 내 시간이었다. 밤새 쪼그리고 앉아 실을 빼내던 나의 구분등이었다. 그것이 지금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다. 저기, 보호자분 되십니까? 그때 박 원장이 차트를 들고 들어왔다. 드디어 때가 왔다. 김선자, 환자분 보호자 맞으시죠?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당장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보호자 동의와 수비 납부가 필요합니다. 민호와 연주가 동시에 서로를 쳐다봤다. 그들의 눈동자가 빠르게 굴러가는 게 보였다. 계산기. 그들의 머릿속에서 전자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수술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민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향후 항암 치료까지 생각하시면 일단 보증금으로 5천만 원 정도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1인실 사용료는 별도고요. 5천만 원이요. 연주의 목소리가 옥타브 높게 튀어올랐다. 무슨 수술비가 집 전세금 반토막이야. 선생님, 보험은요? 어머니 실비보험 들어두신 거 없어요? 안타깝게도 환자분은 연세가 많으시고 기저질환 때문에 가입된 보험이 없으십니다. 박 원장의 대답은 냉정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나는 최고급 VIP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이 쇼를 위해 내역을 숨겨달라고 부탁해 두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소독약 냄새보다 더 역한 돈 냄새가 진동했다. 어머니, 연주가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아까의 짜증 섞인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가면처럼 매끄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차가웠다. 뱀 가죽처럼 매끄럽고 차가운 손.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숨겨둔 돈 있으시죠? 지난번에 가게 보증금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그 돈 어디 있어요? 그게,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사기를 당했다. 네? 두 사람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다. 친구 꼬임에 넘어가서 땅을 좀 샀는데 그게 기획부동산 사기였어. 가게 보증금이며 쌈짓돈이며 다 들어갔다. 지금 남은 건 빚 3천만 원 뿐이야. 거짓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진실보다 더 날카로운 현실이 되었다. 나는 그들의 표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슬로우 모션처럼 지켜보았다. 실망이 경악으로, 경악이 다시 분노로 바뀌는 과정. 그것은 마치 썩어가는 과일이 껍질을 터뜨리고 악취를 풍기는 과정과 같았다. 아니, 노망이 나셨어요? 그 큰 돈을 누구 맘대로 갖다 바쳐요? 연주가 소리를 빽질렀다. 민호는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았다. 어머니 진짜 너무하신다. 저희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허리 휘는 거 아시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야? 민호가 원망 섞인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내가 생선 대가리를 쳐서 번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낼 때는 저런 눈빛이 아니었다. 그때는 존경과 감사였다. 돈이 떨어지니 존경도 바닥난 모양이다. 어머니, 그럼 수술은 어떻게 해요?
저희 당장 5천만 원 없어요. 빈이 영어 유치원비도 밀려 있는데. 연주는 이제 대놓고 짜증을 냈다. 내 목숨보다 손자의 영어 유치원비가 더 중요한 저울질. 그 저울 위에서 나는 깃털보다 가벼웠다. 여보, 일단 나가서 얘기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민호가 연주의 팔을 끌었다. 두 사람은 쫓기듯 병실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팔에 꽂힌 주사바늘을 움켜쥐었다. 확인해야 한다.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다. 지금 저들이 나누는 대화가 내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이라고. 나는 거칠게 반창고를 뜯어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따끔함보다 가슴의 통증이 더 컸다. 핏방울이 맺혀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붉은 선혈, 내가 저 아이를 낳을 때 쏟았던 그 피와 같은 색이었다. 링거 거치대를 지팡이 삼아 나는 절뚝거리며 문가로 다가갔다. 차가운 병실 바닥이 맨발 바닥을 찔러댔다. 발바닥에 굳은 살도 이 냉기는 막아주지 못했다. 문틈으로 복도에 찬 바람이 새어들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칼날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미쳤어. 그 차를 왜 팔아? 연주의 목소리였다. 그럼 어떡해? 엄마 수술해야 한다잖아. 당장 현금 나올 구멍이 차 파는 것밖에 더 있어? 여보, 냉정하게 생각해. 어머님 연세 70이야. 최장이면 수술해도 얼마나 더 사시겠어. 길어야 1년, 2년이야. 그 1년 더 살겠다고 우리 벤츠를 팔아. 그거 계약하고 6개월 기다려서 받은 거야.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내 생명의 가치가 고작 자동차 한 대만도 못하다니. 그래도 엄마잖아. 민호의 목소리는 약했다. 너무나 약했다. 그것은 방어가 아니라 죄책감을 덜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했다. 엄마가 밥 먹여줘. 당신 승진하려면 그 차 필요하다며. 그리고 우리 집 친정엄마가 이번에 리모델링 한다고 3천만 원만 보태달라고 하셨어. 나 그거 드리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뭐? 장모님 집 고치는 건 중요하고 우리 엄마 수술비는 아까워. 비교할 걸 비교해. 우리 엄마는 앞으로 20년은 더 정정하게 사실 뿐이고 당신네 어머니는 솔직히 말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 가망 없는 일에 돈 쓰는 거, 그거 죄악이야. 경제학 전공했다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가망 없는 일, 죄악. 그 단어들이 내 고막을 뚫고 뇌리에 박혔다. 나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문고리의 쇠 냄새가 내 손의 피 냄새와 섞여 비릿하게 올라왔다. 그럼 어쩌자고. 민호의 목소리에는 이미 체념이, 아니, 안도가 섞여 있었다. 아내가 대신 악역을 맡아줘서 다행이라는 비겁한 안도감. 그냥 퇴원시켜. 요양병원 싼 데 알아보고 진통제나 놔드리면 되지. 무슨 수술이야. 돈도 다 날리셨다며. 우리가 무슨 자선사업가야. 무릎에 힘이 풀렸다. 나는 스르르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복도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내 얇은 환자복을 뚫고 들어와 가슴속까지 얼려버렸다. 눈물이 날 줄 알았다. 억장이 무너져서 통곡이라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내 눈가는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다. 대신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감이 빚어낸 시뻘건 분노였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핏방울을 내려다보았다. 그래, 이것으로 됐다. 내 핏줄이라는 이유로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가느다란 실오라기 하나가 방금 툭 하고 끊어졌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갔다. 이제 시험은 끝났다. 채점 결과를 알려줄 차례였다. 그들이 떠난 복도는 다시금 죽음처럼 고요해졌다. 나는 차가운 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내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이 텅 빈 흉곽 속을 공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감각이 무뎌진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늙은이의 피부는 얇아져서 바람 한 점에도 시리고 마음은 닳고 달아 말 한마디에도 베인다. 방금 아들 내외가 뱉어내고 간 말들은 내 영혼의 가장 연약한 살점을 도려내고 있었다.
할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놀란 목소리와 함께 따뜻한 손길이 내 어깨를 감쌌다. 간호사 미영이었다. 그녀는 얇은 환자복만 입고 복도에 주저앉은 나를 발견하고는 기겁을 하며 달려왔다. 세상에, 손이 얼음장 같아요. 보호자분들은요? 다 가셨어요? 나는 대답 대신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미영은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내 부축을 받아 나를 침대에 눕히고는 소미불을 턱 밑까지 꼼꼼히 덮어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내 아들이나 며느리의 매끄러운 손과는 비교할 수 없이 따뜻했다. 저기, 이거, 미영의 시선이 바닥에 뒹굴고 있는 레몬청 병에 머물렀다. 아까 연주가 쓰레기 취급하며 밀쳐버린 내 손가락에 피와 땀이 섞인 병이었다. 이거 뚜껑이 조금 열려서 꿀있겠네요. 아까워라. 그녀는 찡그리는 기색 하나 없이 끈적거리는 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물티슈를 가져와 정성스럽게 병을 닦기 시작했다. 할머니, 이거 직접 담그신 거죠? 색깔만 봐도 알아요. 파는 건 이렇게 진한 호박색이 안 나오거든요. 버려라. 더러운 거다. 내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에이, 더럽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저기, 할머니, 저 이거 한 잔만 타 마셔도 돼요. 제가 요즘 야근하느라 목이 칼칼해서요. 미영은 생글생글 웃으며 물었다.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정말로 탕비실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오더니 레몬청을 듬뿍 넣어 차를 만들었다. 병실 가득 달콤하고 상큼한 향기가 퍼져나갔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돈 냄새를 밀어내는 사람 냄새 나는 향기였다. 와, 진짜 맛있다. 할머니 솜씨 대박인데요. 우리 엄마가 해준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미영이 호호 불어가며 차를 마시는 모습에 굳어있던 내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맛있냐? 네, 진짜요. 마음 같아서는 훔쳐가고 싶을 정도예요. 그녀는 내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할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수술비 같은 건 병원 사회사업팀이랑 상의해 볼 수도 있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식들도 지금은 경황이 없어서 그런 걸 거예요. 그녀는 내가 엿들은 내용을 모를 텐데도 마치 내 마음속 지옥을 들여다본 것처럼 위로했다. 남인 그녀는 고작 레몬청 한 잔에 내게 엄마보다 더한 정을 보이는데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은 수천만 원 앞에서 나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 아니, 썩은 피보다는 맑은 물이 낫다. 나는 미영이 쥐어준 따뜻한 종이컵을 쥐고 생각했다. 이 온기가 식기 전에 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또각, 또각, 익숙한 구두굽 소리. 어제보다 한층 더 경쾌하고 당당한 리듬이었다. 며느리 연주였다. 그녀는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목소리 톤이 어제와는 딴판이었다. 하이톤에 설탕을 3스푼쯤 집어넣은 듯한 가식적인 목소리.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쇼핑백을 내려놓았다. 유명 프랜차이즈 죽집의 로고가 선명했다. 식사는 하셔야죠. 특전 복죽으로 사왔어요. 제일 비싼 거예요. 그녀가 플라스틱 용기 뚜껑을 열었다. 김이 나지 않았다. 식은 죽. 오는 길에 산 게 아니라 어딘가 들렀다 오느라 식어버린 것이 분명했다. 입맛 없다. 내가 짧게 대답하며 돌아누우려 하자 연주가 재빨리 내 어깨를 잡았다. 아이 참, 드셔야 기운을 차리죠. 그래야 다른 생각도 좀 하시고요. 다른 생각. 그녀의 본론은 그거였다. 연주는 억지로 내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등 뒤에 베개를 끼워 넣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내 입가에 들이밀었다. 나는 기계처럼 입을 벌려 받아먹었다. 차갑고 비릿했다. 전복은 씹히지도 않고 참기름 냄새만 요란했다. 마치 그녀의 효도처럼 죽을 반쯤 먹였을 때쯤 연주가 슬그머니 엉덩이를 들이밀어 침대에 걸터 앉았다. 어머니 근데요. 그녀의 눈동자가 내 얼굴을 훑고 지나가 침대 옆 서랍과 내 가방 쪽을 빠르게 스캔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의 눈빛이었다. 어제 사기당하셨다는 거요.
진짜 통장에 땡전 한 푼 없으신 거예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적금이라도? 없다. 다 날렸어. 그럼 그 집은요? 지금 사시는 빌라요. 그거 명의는 아직 어머니 거죠. 연주의 눈이 짐승의 안광처럼 번뜩였다. 그 집이라도 처분해야 수술비를 대죠. 어머니 살고 싶으시다면서요. 민호 씨가 지금 부동산에 전화 돌리고 있는데 그러려면 어머니 인감이랑 신분증이 필요해서요. 아, 이제야 이 여자가 왜 아침부터 식은 죽을 들고 찾아왔는지 명확해졌다. 수술비가 목적이 아니었다. 내가 수술받다 죽든 말든 어차피 죽으면 상속세니 뭐니 복잡해지니 살아있을 때 집을 팔아 현금을 챙기려는 속셈이었다. 그녀가 찾는 것은 내 건강이 아니라 붉은 인감도장이었다. 내 가방 안쪽 깊숙한 곳, 꼬깃꼬깃한 손수건에 쌓여 있는 그 도장. 40년 전 남편이 죽고 나서 내가 가장이 되었을 때 시장통 도장 파는 노인에게 5천 원 주고 팠던 그 싸구려 목도장. 하지만 그 도장은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계약서 위를 붉게 물들이며 내 제국을 건설해온 황제의 옥새였다. 저것들은 그 도장이 그저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이나 떼는 용도인 줄 알겠지. 그 도장 한 번에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를 테지. 나는 속으로 차가운 비소를 흘렸다. 그래, 춤을 춰주마. 내 장단에 맞춰서. 나는 갑자기 눈을 희번덕거렸다.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헛소리를 시작했다. 내 돈 어딨어? 영감이 가져갔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연주가 당황한 듯 물러났다. 아니야. 장독대 밑에 거기 묻어놨어. 우리 민호 장가 갈 때 줄 건데 아무도 모르게. 순간 연주의 동공이 확장되는 것이 보였다. 마치 어두운 터널에서 출구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장독대요? 어머니, 시골집 장독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돈을 묻어두셨다고요? 쉿, 조용히 해. 도둑놈들이 들어. 금괴야, 금괴. 그 단어가 떨어지자마자 연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녀는 내 손을 덥석 잡았다. 땀이 배어 축축한 손이었다. 어머니, 세상에, 그걸 왜 이제 말씀하세요? 역시 우리 어머니, 해안이 있으시다니까. 요즘 같은 때 현금이 최고죠. 아니, 금이 최고죠. 그녀의 태도는 180도가 아니라 540도쯤 바뀌었다. 연주는 내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어머니, 다리가 많이 부으셨네. 제가 좀 주물러 드릴게요. 어머, 시원하시죠? 제가 마사지 자격증 있는 거 아시죠? 방금 전까지 나를 짐짝 취급하던 여자가 이제는 나를 귀한 보물단지 닦듯이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나는 꾹 참았다. 그래, 시원하다. 우리 며느리 손이 약손이네. 그럼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 장독대 정확히 어느 쪽이에요? 뒤뜰 아니면 창고 옆, 거기. 감나무 아래, 세 번째 항아리. 나는 기억에도 없는 가상의 위치를 흘려주었다. 연주는 입술을 깨물며 웃음을 참는 게 역력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가서 잘 확인해 보고 올게요. 어머니, 수술비 마련해야죠. 아유, 진작 말씀하시지. 그럼 저랑 민호 씨가 이렇게 맘고생 안 했을 텐데.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저 급한 일이 생각나서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푹 쉬고 계세요. 아셨죠? 사랑해요, 어머니. 그녀는 손으로 하트를 그려 보이고는 바람처럼 병실을 빠져나갔다. 또각또각 멀어지는 구두 소리가 탭댄스 리듬처럼 경쾌했다. 나는 그녀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토해냈다. 역겨움이 식도를 타고 올라왔다. 사랑, 금괴 소리에 생겨나는 사랑이라면 그건 매춘보다 더 저질스러운 거래일 뿐이다. 밤이 깊었다. 병원은 낮에 소라남을 뒤로하고 깊은 침묵 속에 잠겼다. 나는 잠들지 않았다. 아니, 잠들 수 없었다. 내일이면 변호사가 올 것이다. 내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그때였다.
드르륵 병실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누군가 들어왔다. 발자국 소리가 익숙했다. 연주였다. 저녁에 온다더니 정말 왔구나. 그녀는 내 침대 곁으로 다가와 잠시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에 머무는 게 느껴졌다. 숨소리를 죽이고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듯 그녀는 조용히 발길을 돌려 창가 쪽으로 갔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 나야. 속삭이는 목소리였지만 한밤의 병실에서는 또렷하게 들렸다. 응, 지금 병원이야. 노인네 잠들었어. 확인했지. 민호 씨 시켜서 시골집 보내봤는데 아직 못 찾았대. 근데 있는 건 확실해. 노인네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도 그 얘기만 하면 눈이 뒤집히거든. 나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걱정 마, 엄마. 내가 누구야. 그 금괴 찾으면 바로 현금화해서 엄마한테 보낼게. 3천. 아니야. 5천 보내줄게. 리모델링 싹 새로 해. 심장이 쿵쿵거려 갈비뼈가 아플 지경이었다. 아유, 당연하지. 시댁, 웃기고 있네. 여기가 무슨 가족이야. 그냥 금광이지, 금광. 다 캐내고 나면 폐광되는 거고, 나한테 가족은 엄마랑 우리 오빠뿐이지. 폐광. 나를, 내 인생을, 내 가족을, 그녀는 그렇게 불렀다. 다 파먹고 나면 버려질 폐광. 그 노인네, 수술 안 시킬 거야. 수술하다 잘못되면 그 돈 다 병원비로 날리잖아. 적당히 진통제나 놔주다가 요양원 보내야지. 냄새나는 노인네 수발 드는 것도 지긋지긋해. 그녀의 웃음소리가 킬킬거리며 새어나왔다. 그것은 악마의 웃음소리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니, 참아서는 안 됐다. 내 안에 마지막 빗장이 풀렸다. 나는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내 눈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푸르게 빛나고 있었으리라. 연주는 창밖의 야경을 보며 통화하느라 내가 깨어난 줄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병실 밖 복도의 불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는 괴물이었다. 하지만 그 괴물을 키운 것은 바로 나였다. 오냐오냐 하며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키웠던 내 무지함이 저 괴물을 만들었다. 그러니 결자해지, 개쩌지라 했다. 내가 묶은 매듭이니 내가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내 마지막 의무였다. 나는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켜졌다. 그래, 엄마. 끊어. 내일 봐. 연주가 전화를 끊고 뒤를 돌았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어머니, 깨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내 눈빛에 서린 한기에 눌린 듯 연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사라졌다. 어머니?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명징했다. 연주야. 네. 너는 폐광이 뭔지 아니? 네. 그게 무슨, 폐광은 말이다.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야.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생매장시켜버리지. 연주의 눈이 공포로 질려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다. 눈앞에 이 노인네가 자신이 알던 그 만만한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맨발이 바닥에 닿았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내 발바닥이 바닥보다 더 뜨거웠으니까 이제 진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새벽이시, 병원의 새벽은 묘한 냄새가 난다. 낮 동안의 소독약 냄새가 가라앉고 그 위로 죽음의 그림자와 생명의 잔재가 뒤섞인 비릿한 냄새. 마치 썩어가는 연못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 같은 냄새다. 나는 침대에 앉아 레몬청 유리병을 만지작거렸다. 미영이 닦아놓은 덕에 유리는 투명하게 반짝였지만 그 안에 레몬 조각들은 이미 절여져 쪼그라들어 있었다. 마치 내 마음 같았다. 꿀에 절여져 달콤할 줄 알았지만 결국엔 숨이 죽고 껍질만 남은 씁쓸한 과일 조각.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20년 전부터 내 재산을 관리해준 내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다. 낡은 양복에 검은 뿔테, 안경, 겉모습은 평범한 샐러리맨 같았지만 그는 내 수천억 원대 자산의 유일한 설계자였다. 괜찮고 말고 나는 유리병을 탁자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텅, 눈물은 다 말랐어. 늙은이 눈물은 보석보다 귀하다던데. 이제 그 귀한 거 저놈들한테 안 쓸란다. 김 변호사는 말없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가죽 냄새와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가 꺼내든 것은 수정된 유언장이었다. 하얀 종이 위에 빽빽하게 인쇄된 검은 글씨들.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평생의 땀과 피, 그리고 배신당한 사랑의 처형 선고문이었다. 읽어봐. 내가 명령했다. 제1조. 피상속인 김선자의 전 재산 중 부동산 일체, 즉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딩 3채와 경기도 양평군 소재 토지 2필지는 사회복지재단 나눔의 집에 기부한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사무적인 톤. 하지만 그 건조함이 오히려 내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굳혀주었다. 제2조. 현금 자산 50억 원 중 30억 원은 위 재단에 기부하며 나머지 20억 원과 김선자 명의의 현재 거주 주택은 간병인 이미영에게 증여한다. 됐어.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다. 제대로 썼구만. 그리고 자녀분들 몫으로 남기신 유산 말입니다만.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 부분은 정말 그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법적으로 유류분,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소송, 하라고 해. 내 돈 내가 맘대로 쓰겠다는데 누가 막아. 소송 비용으로 몇 년 굴리다 보면 지들만 지치겠지. 그 부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읽어. 김 변호사는 한숨을 작게 내쉬더니 다시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제3조. 장남 박민호와 며느리 오연주에게는 다음의 물품을 상속한다. 첫째, 피상속인이 직접 담근 레몬청 1병. 둘째, 피상속인이 40년간 착용한 흰색 털신 1켤레. 병실 안에 정막이 흘렀다. 그 정막은 무거웠다.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표면은 고요하지만 그 아래서는 시커먼 해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나는 침대 밑에 가지런히 놓인 내 낡은 털신을 내려다보았다. 밑창이 다 닳아버려 바닥의 냉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신발. 하지만 그 신발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그 신발을 신고 시장 바닥을 누볐고 그 신발을 신고 아들 등록금을 내러 은행에 갔다. 그 신발의 무게를, 그 가치를 그들이 알까? 아니, 그들은 절대 모를 것이다. 그들에게 신발은 그저 발을 감싸는 가죽 쪼가리일 뿐이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건 브랜드 로고뿐이니까. 이게 내 진심이다, 김 변호사. 그놈들에게는 이 털신도 아까워. 하지만 줘야지. 평생 엄마 등골 빼먹고 산 대가가 고작 낡은 신발 한 켤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붉은 인감 도장을 꺼냈다.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진 목도장. 김 변호사가 인주를 내밀었다. 꾹. 도장이 인주 밥을 머금었다. 붉고 진득한 인주. 마치 갓 흘린 피처럼 선명했다. 나는 유언장 말미. 내 이름 석자 옆에 도장을 찍었다. 쾅. 종이 위에 붉은 원이 선명하게 찍혔다. 그것은 마침표였다. 내 모성애에 찍는 마침표이자 그들의 탐욕에 내리는 사형 선고. 내일 아침 병원 측에 얘기해서 내가 위독하다고 연락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간다고.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스르르 녹아내렸다. 마치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들처럼. 다음날 정오.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지만 내 병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헐떡이는 연기를 하고 있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 소리가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어머니, 복도 끝에서부터
요란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민호와 연주였다. 문이 벌컥 열리고 두 사람이 뛰어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절박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의 대상은 내가 아니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직 말씀 안 하셨잖아요. 연주가 내 팔을 거칠게 흔들었다. 금괴 어디 있냐고요? 시골집 다 뒤졌는데 없었어요. 항아리 밑에도 없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어머니의 죽음보다 금괴의 행방이 더 중요한 여자.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마치 보물을 찾아 헤매다 미쳐버린 도굴꾼 같았다. 나는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민호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가짜였다. 악어의 눈물. 엄마, 제발. 어디 있는지 말해줘. 우리 살아야지. 민호가 내 손을 잡고 애원했다. 나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마지막 확인 사살이 필요했다. 호야. 산소 마스크 안에서 내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새어나왔다. 나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약 어디 있냐고. 약 말고 돈. 금괴. 연주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이제 존댓말조차 잊어버린 듯했다. 민호야, 엄마 좀 안아주련? 나는 떨리는 손을 허공으로 뻗었다. 마지막이었다. 정말 마지막 기회였다. 지금이라도 그가 나를 진심으로 안아준다면, 따뜻하게 내 등을 토닥여준다면 나는 마음을 돌릴 수도 있었다. 아니, 적어도 이 잔인한 복수극의 결말을 조금은 부드럽게 바꿀 수도 있었다. 민호가 멈칫했다. 그는 내 뻗은 손과 아내 연주의 도끼 어린 눈빛 사이에서 갈등했다. 뭐해? 빨리 물어봐. 시간 없어. 연주가 민호의 등짝을 후려쳤다. 그 순간 민호의 눈에서 일말의 죄책감이 사라졌다. 그는 내 손을 잡는 대신 내 어깨를 움켜쥐고 흔들었다. 엄마, 정신 차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금괴 어디 뒀냐고. 그거 말하고 가라고. 툭.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모정의 끈이었다. 그 끈은 너무 낡고해져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끊어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허공에 뻗었던 손을 힘없이 떨구었다. 손끝이 차가운 시트 위에 닿았다. 그 차가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래, 이게 내 선택이구나.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보았다. 40년 전, 갓 태어난 핏덩이 민호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던 젊은 나를, 그 아이의 작은 손이 내 가슴을 움켜쥐었을 때 느꼈던 그 벅찬 감동을, 그리고 지금 내 어깨를 움켜쥐고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중년의 사내를, 두 영상이 겹쳐지더니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졌다. 유리 파편처럼. 선생님, 선생님, 환자 바이탈이 떨어져요. 미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물론 이것도 연출이었다. 하지만 민호와 연주는 그것을 알 리 없었다. 안 돼. 죽으면 안 돼. 말하고 죽어. 연주가 악을 썼다. 나는 그 소리를 뒤로하고 깊은 무의식 속으로 침잠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무대는 세팅되었고 배우들은 제자리에 섰다. 이제 남은 것은 화려한 피날레뿐. 그날 밤 나는 1인실 특실로 옮겨졌다. 물론 자식들은 모른다. 그들은 내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다고 믿고 있을 테니까. 나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누군가의 삶이, 누군가의 욕망이 타오르고 있겠지. 어머니, 차 드세요. 미영이 따뜻한 유자차를 건넸다. 그녀는 이제 나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내가 부탁했기 때문이다. 고맙다. 내일이면 정말 다 끝나는 건가요? 미영의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아니, 내일은 끝이 아니야. 시작이지.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내 인생을 되찾는 시작. 그리고 저 아이들이 진짜 인생을 배우는 시작.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쭈글쭈글한 주름,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4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하고 외치던 그 젊은 시절의 눈빛처럼. 내일 아침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부활할 것이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나는 탁자 위에 놓인 붉은 인감도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도장은 묵묵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내일 벌어질 심판을 조용히 기다리는 재판관처럼 창밖에 눈발이 굵어지고 있었다. 내일은 아주 추운 날이 될 것 같았다. 저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혹한의 겨울이. 미영아, 네, 어머니, 내일 내 털씨는 신기지 마라. 네, 그건 이제 저놈들 몫이니까. 나는 새 신을 신을 거야. 아주 예쁘고 편한 새 신을. 나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쓰지 않았다. 달콤하지도 않았다. 그저 시원했다. 마치 꽉 막혔던 체증이 뻥 뚫린 것처럼.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내 귀에 미영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바이탈 돌아왔어요. 선생님.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연주의 날카로운 비명. 야, 이 돌팔이들아. 우리 어머니 잘못되면 너네 병원 내가 고소할 거야. 돈 내놓으라고. 돈.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욕망이라는 쇠사슬에 묶인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 미소는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산소 마스크가 내 표정을 가려주고 있었으니까. 이튿날 아침, 나는 1인실 병실의 넓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와 내 무릎 위를 따뜻하게 덮었다. 어제까지 입고 있던 퀴퀴한 환자복 대신 미영이 사다 준 고상한 옥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손에는 내 낡은 가죽 가방이 아닌 김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래, 가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맨발이 바닥에 닿았다. 차갑지 않았다. 내 발을 감싸고 있는 것은 낡은 털신이 아니라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수제화였으니까. 발에 꼭 맞는 신발. 평생 처음 신어보는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신발이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나는 복도로 나갔다. 복도 끝 로비에는 이미 민호와 연주가 와 있었다. 그들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서성이고 있었다. 나를 본 순간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입을 쩍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민호가 더듬거리며 다가왔다. 어떻게 중환자실에 계셔야 할 분이? 연주는 내 옷차림을 훑어보았다. 옥색 블라우스, 고급 수제화, 그리고 내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이게 다 뭐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지나쳐 로비 중앙에 놓인 소파에 앉았다. 김 변호사가 내 옆에 섰고 미영은 뒤에 물러나섰다. 앉아라. 내 목소리는 낮고 위험 있었다. 병상의 노파가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 시장통을 호령해온 여장부의 목소리였다. 두 사람은 얼떨결에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 몸은 좀 괜찮으세요? 어제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저희가 얼마나. 연주가 급히 표정을 수습하며 알랑거렸다. 그만. 나는 손을 들어 그녀의 입을 막았다. 연기는 어제까지로 충분하다. 이제 가면 벗어. 네? 가면이라니요. 나는 김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그가 서류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딸깍. 연주의 목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다. 연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거 조작이에요. 제가 언제 이런 말을. 조작. 나는 코웃음을 쳤다. 내 귀가 멍통인 줄 아냐. 네가 내 병실에서 전화할 때 내가 자고 있는 줄 알았지. 어머니, 그게 오해예요. 제가 화가 나서 홧김에. 그럼 이건 뭐냐? 김 변호사가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을 꺼냈다. 이 빌라
내 명의인데 네가 어제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했지. 내 인감 도장도 없이 내가 위독하다는 진단서만 가지고 금매로 팔아치우려 했잖아. 수술비 때문이 아니라 친정 엄마 집 고쳐주려고. 민호가 경악한 표정으로 연주를 쳐다보았다. 여보, 당신 진짜 그랬어. 수술비 마련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 아, 아니야. 오해야.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 내가 소리쳤다. 내 목소리가 로비의 웅성거림을 단숨에 잠재웠다. 누가 가족이야? 금광이 가족이냐? 폐광이 가족이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희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었어. 그저 돈 나오는 자판기였고 빨아먹을 단물 다 빠지면 버릴 껌딱지였지. 나는 김 변호사에게서 새로운 유언장을 받아들었다. 이게 내 진짜 유언장이다. 그리고 내 재산 목록이야.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강남 빌딩, 3채, 현금 50억. 민호의 입에서 억소리 나는 금액들이 흘러나왔다. 연주는 그 소리에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니, 이게 다 진짜예요. 우리 집이 이렇게 부자였어요. 민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래, 내가 평생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10원 한 장 아껴가며 모은 돈이다. 너희는 내가 구두쇠라고 욕했지. 냄새난다고 피했지. 그 냄새나는 돈으로 너 대학 보내고 그 구두쇠 짓으로 이 빌딩들 산 거야. 어머니 잘못했어요. 연주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제가 미쳤었나 봐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진짜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신 줄. 그녀는 내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내 새 신발에 묻었다. 나는 발을 빼내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몰랐다고. 그래, 몰랐겠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너희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돈주머니였으니까. 엄마, 나도 잘못했어. 내가 불효자야.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민호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늦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 마음은 유리병 같아서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어. 억지로 붙여봤자 흉터만 남고 결국엔 다시 쩍 갈라지지. 나는 유언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펴서 그들 눈앞에 들이밀었다. 제3조. 장남 박민호와 며느리 오연주에게는 레몬청 1병과 낡은 털신 1켤레를 상속한다. 두 사람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리고 이건 서비스다. 나는 봉투 하나를 더 던져주었다. 퇴거 명령서.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내 명의인 거 알지? 전세 계약 끝났으니 나가라. 보증금은 없다. 그동안 공짜로 산 걸로 퉁치자. 어머니, 갈 데가 없어요. 당장 길바닥에나 앉으란 말이에요. 연주가 악을 썼다. 길바닥. 좋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봐. 나도 거기서부터 시작했어. 너희도 맨손으로 시작해서 돈 귀한 줄, 사람 귀한 줄 배워봐. 나는 뒤로 물러나 김 변호사와 미영에게 눈짓했다. 가자는 신호였다. 어머니,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민호가 내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병원 경비원들이 그들을 막아섰다. 엄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핏줄이잖아. 민호의 절규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핏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핏줄이지. 하지만 썩은 피는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야. 나는 병원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1년 후 양평의 전원주택.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넓은 통창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정원에는 벚꽃이 만발해 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색 꽃비가 내렸다. 어머니, 차 드세요. 미영이 쟁반을 들고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내 법적인 양녀이자 내 노후의 유일한 말벗이었다. 고맙다. 나는 찻잔을 들었다. 투명한 유리잔 속에서 노란 레몬 조각이 춤을 추고 있었다. 레몬청,
1년 전 병원 바닥에 버려졌던 그 초라한 레몬청이 이제는 내 삶의 가장 달콤한 위로가 되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하실래요? 그럴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발에는 여전히 그날 샀던 부드러운 가죽 수제화가 신겨져 있었다. 발이 편하니 마음도 편했다. 왜 진작 이러고 살지 못했을까? 왜 그 불편한 털신을 끌고 다니며 자식이라는 족쇄에 스스로 발을 묶어두었을까? 현관을 나서는 순간 우편함에 꽂힌 편지 한 통이 보였다. 발신인 박민호. 나는 잠시 편지 봉투를 바라보았다. 뜯어보지 않아도 내용을 알 것 같았다. 월세방을 전전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한 번만 도와달라. 뻔한 레퍼토리겠지. 어머니, 이거. 미영이 편지를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버려라. 네. 안 읽어보시고요. 읽을 필요 없어. 이미 다 아는 내용인걸. 나는 편지를 우편함에 꽂아둔 채 정원으로 걸어나갔다. 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잎 하나가 날아와 내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나는 손을 들어 꽃잎을 잡았다. 손 안에 들어온 작고 여린 생명. 사람들은 말한다. 가족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가족은 핏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때로는 맑은 물이 탁한 피보다 훨씬 더 사람을 살리는 법이다. 나는 미영의 팔짱을 끼고 벚꽃길을 걸었다. 내 인생의 겨울은 끝났다. 이제야 비로소 나의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저 멀리 낡은 털신 한 켤레가 과거의 눈보라 속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 앞에는 햇살 가득한 꽃길만이 펼쳐져 있었으니까.